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장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침대 옆 시계는 정확히 새벽 3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정은은 잠에서 깨자마자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사성 장군으로 30년을 산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잠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낯선 번호. 이 시간에 거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전화를 받자 들려온 건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해병대 의무대 군의관 최은솔 대위입니다. 목소리가 한 번 더 흔들렸죠.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님이 의식이 없습니다. 훈련 사고로 보고됐는데 전 그렇게 못 믿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장정은은 한참 침묵했어요. 귀에서는 최은솔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금속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지나가는 기척. 최은솔이 숨어서 전화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장정은의 손가락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죠. 지금 어디 있나? 의무대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통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은솔의 목소리 끝이 떨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최 대위님? 최은솔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십자인대가 완전히 찢어졌는데 이건 낙상으로는 통화가 뚝 끊어졌어요. 장정은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끊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곧바로 딸 서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리다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서윤은 절대 휴대폰을 꺼두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군 생활 중에도 항상 새벽에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던 아이였죠. 장정은은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서윤의 프로필 사진이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 접속 오늘 오전 2시 32분. 불과 40여 분 전까지 접속해 있었다는 뜻이었죠. 장정은은 대화창을 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이틀 전 서윤이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훈련 좀 빡세지만 버틸만해. 평범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다르게 느껴졌죠. 장정은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겨울 새벽 특유의 고요함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하지만 장정은은 정복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검은색 터틀넥과 회색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장정은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펜,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서윤은 고등학생 때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장정은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죠. 그녀는 수첩을 펼쳐 연락처 몇 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단 한 통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3명이었죠. 육군 군단장 장명숙, 공군 군단장 장윤혜, 해병대 군단장 장설인. 모두 그녀의 동생들이었어요.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떤 보고도 올리지 마라. 메시지를 보낸 뒤 장정은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도 차갑게 느껴졌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정은은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딸의 휴대폰이 우연히 꺼진 게 아니라는 것도요. 메신저 계정이 로그아웃된 것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장명숙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그게 말이 돼? 서윤이가 의식이 없다는데 보고를 막으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장정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놈들은 증거부터 없앤다. 딸을 살리려면 먼저 입을 막아야 한다. 언니, 그래도 장명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장정은이 말을 잘랐습니다. 명숙아, 내 말대로 해. 지금은 그게 서윤이를 지키는 길이야. 통화는 거기서 끊어졌죠. 장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끝이 희미하게 붉어지기 시작했죠. 장정은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헬기를 부르지도 부대에 직접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30년간 군에서 배운 건 단순히 명령하는 법만이 아니었죠. 때로는 침묵하는 것,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부대 회의실, 오전 9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에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사고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특수훈련 중 낙상사고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실세소령 문재호였어요. 그는 회의실 맨 앞에 서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명한 분이시라 오히려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가족의 성향까지 다 파악한 듯한 어조였죠. 회의실에 앉은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장군 가족이면 더 시끄러워지는 걸 싫어하실 거야. 누군가 맞장구 쳤어요. 문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상부에 보고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문재호는 마지막까지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죠.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리 완료. 문제 없음. 그 시각 의무대에서는 최은솔 대위가 서윤의 차트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차트에는 상세한 외상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솔의 손이 무릎 부위 소견서에서 멈췄죠.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그녀는 의대 시절 배운 정형외과 지식을 떠올렸어요. 십자인대는 낙상으로 이렇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손상되려면 무릎의 정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야 했죠. 최은솔은 차트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두부 외상 소견이 적혀 있었어요. 후두부 타박상, 두피 열상 3cm. 그녀는 펜을 들고 소견서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충돌 흔적 아님. 압박 추정. 두부 외상은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반복적인 압박의 흔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머리를 눌렀다가 뗐다가를 반복한 것처럼요. 최은솔은 차트를 덮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무대는 조용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멀리서
약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최은솔은 그 간호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임님, 이 차트 복사해 둘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대위님, 왜요? 최은솔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간호사는 최은솔의 표정을 살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처리할게요. 최은솔은 작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부대 내무반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 침상에 앉아 있었죠.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구석 침상에 앉아 있던 일병 김현우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훈련장 뒤편 창고 근처였습니다. 김현우는 장비를 가지러 가다가 우연히 목소리를 들었죠. 인연이 진짜 말을 안 듣네. 거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비명, 다시 충격음. 김현우는 숨을 죽이고 창고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내무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상사 박도연이었어요. 김현우 나와. 목소리가 낮고 차갑했죠. 김현우는 담요를 벗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박도연은 김현우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 비상구 근처에서 박도연이 멈춰 섰어요. 그는 김현우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야, 너 봤다며? 김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박도연이 더 세게 어깨를 눌렀죠. 쓸데없는 소리하면 너도 끝이야. 알아들어? 김현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재호였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박도연이 김현우를 놓아주고 돌아서자 문재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도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쉬워. 근데 별 13개를 상대로 증거를 남기는 건 더 쉽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재호는 웃으며 등을 두드렸어요. 긴장하지 마. 이미 다 정리됐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뿐이야. 그는 복도를 걸어나가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죠. 하지만 그 소리는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어요. 김현우는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담요를 다시 뒤집어 썼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에는 계속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의무대로 돌아온 최은솔은 책상 서랍을 열고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복사해준 차트 파일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죠. 어딘가에서 장정은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최은솔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군님, 제가 지킬게요. 증거는 제가 지킬게요. 그날 오후 장정은은 여전히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군 내부 전산망 접속 화면이 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하는 순간 흔적이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장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장윤혜가 받았어요. 언니.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죠.
장정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윤혜야, 내 이름 빼고 전산 기록 접속 흔적부터 잡아. 서윤이 사건 전후로 누가 뭘 만졌는지 다 추적해. 장윤혜는 잠시 침묵했어요. 언니, 그건 상당히 민감한 작업인데요. 장정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감한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누군가 증거를 지우고 있어. 서윤이 휴대폰도 원격으로 꺼졌고 메신저도 로그아웃 됐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장윤혜는 숨을 들이켰죠.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시간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장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서재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6살쯤 됐을 때였죠. 군복을 입은 장정은 옆에서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정은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공군 본부 장윤혜의 집무실은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부관 한 명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해병대 쪽 전산 접속 기록을 역추적해. 특히 의료 기록, CCTV 서버, 그리고 통신 기록. 최근 사흘간 전부. 부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군님, 그건 타군 전산인데요. 장윤혜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내가 권한 있어. 지금 당장 시작해. 부관은 경례를 하고 나갔죠. 장윤혜는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로그 파일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장윤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의료기록 열람, 사용자 의무대 최은솔 대위, 시각 오전 2시 45분. 그 아래로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료기록 열람, 사용자 행정실 문재호 소령, 시각 오전 3시 12분. 장윤혜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최은솔이 기록을 본 지 30분도 안 돼서 문재호가 같은 기록을 열람했다는 뜻이었죠. 그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CCTV 서버 접속,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감지, 시각 오전 3시 34분. 장윤혜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장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찾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사건 직후 누군가 CCTV 서버에 외부 저장 장치를 꽂았어요. 삭제가 아니라 반출입니다. 장정은은 한참 침묵했어요. 누가 접속했어? 장윤혜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보안실 당직 사병인데 이건 명예 도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정은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계속 파? 더 있을 거야. 통화가 끊어졌죠. 장윤혜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육군 본부에서는 장명숙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참모가 고개를 숙였죠. 장군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하면. 장명숙이 말을 잘랐습니다. 개입? 내 조카가 의식불명인데 개입이 문제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열을 맞춰 행군하고 있었죠. 장명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장정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나 지금 당장 간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아직 아니다. 내가 가면 그놈들은 장군 가족 갑질로 프레임을 씌운다. 참아라. 장명숙은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화면이 삐걱거렸죠.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해병대 본부, 장서린의 집무실은 가장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정은이었죠. 서린아. 네, 언니. 장서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가 가라. 장정은의 말이 짧았어요. 장서린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장서린은 통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정복이 아닌 평상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회색 바지였죠. 그녀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은 장서린은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수첩에는 해병대 내 주요 인물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이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죠. 문제호 소령. 그리고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장서린은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이동한다. 어디로 가십니까? 장서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7 해병여단. 점검 나간다고 통보해. 부관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죠. 장군님, 사전 통보 없이요? 장서린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그래야 제대로 보이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제7 해병여단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서린이었어요. 그녀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만으로도 군인임을 알 수 있었죠. 경비병이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서린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경비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해병대 군단장님? 목소리가 떨렸죠. 장서린은 신분증을 도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점검 나왔어. 지휘관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직접 들어갈 테니까. 경비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서린은 정문을 지나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대 본관 복도는 한산했어요. 점심시간 전이라 대부분의 병사들은 훈련장에 있었죠. 장서린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 붙은 훈련 일정표, 게시판에 붙은 안전수칙, 소화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그녀는 행정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몇 명의 간부들이 놀라 일어섰어요. 누구십니까? 한중이가 물었죠. 장서린은 대답 대신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중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단장님,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장서린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소란 떨지 마. 점검 나온 거야. 지휘관한테 연락했어? 중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장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대로 두고. 나 혼자 둘러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계속 걸었습니다. 뒤에서 급하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죠. 장서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미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내무반 쪽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장서린은 한 상사와 마주쳤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박도연은 장서린을 보자 얼굴이 굳었죠. 장 장군님, 여기는 장서린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무반 점검하러 가는 길이야. 문제 있어?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병사들이 훈련 중이라. 장서린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생활관이라도 볼게. 안내해. 박도연은 할 수 없이 앞장섰어요. 두 사람은 내무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장서린은 일부러 느리게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바닥의 먼지, 창문의 상태, 소화기 점검 스티커의 날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관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들이 일렬로 정렬돼 있었어요. 장서린은 무작위로 한 침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침대 옆 사물함을 가리키며 말했죠. 열어봐. 박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님, 개인 사물함은 장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두 번 말하게 만들지 마.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군복과 사복, 세면도구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장서린은 사물함 안을 천천히 살폈죠.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첩을 꺼내 펼쳐보니 훈련 일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서린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한 페이지가 찢겨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야? 장서린이 물었어요. 박도연이 사물함 번호를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장서윤 병장입니다. 그 순간 장서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녀는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찢겨진 페이지의 가장자리에 뭔가 적힌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장서린은 수첩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찢겨진 페이지 위쪽에 눌린 글씨 자국이 보였죠. 도와 그 다음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서린은 수첩을 천천히 덮고 박도연을 쳐다봤어요. 이 페이지는 언제 찢어진 거야? 박도연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 박도연의 시선이 수첩 모서리로 향했어요. 장서린도 따라봤습니다. 수첩 모서리에 작은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죠. 장서린은 손가락으로 얼룩을 살짝 문질렀어요. 마른 피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훈련 중에 정리하다가 찢어졌다고? 그럼 왜 피가 묻어 있지?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도 잘. 장서린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을 보면 알아. 박도연은 뒤로 물러섰죠.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장서린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말했어요. 이거 압수한다. 그리고 너 당분간 부대 밖으로 나가지 마. 생활관을 나온 장서린은 복도를 따라 의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복도의 상태, 창문, 출입문의 잠금 장치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의무대 앞에 도착했을 때 최은솔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최은솔은 장서린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장군님? 장서린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 대위 맞지? 최은솔이 고개를 끄덕였죠. 장서린은 그녀를 의무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서윤이 차트 아직 있어? 최은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장서린이 말을 잘랐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해. 최은솔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사본이 있습니다. USB에 저장했어요. 장서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잘했어. 그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 나한테만 줘. 최은솔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거 정말 사고가 아니에요. 십자인대 상태를 보면 장서린이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녀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최은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용기 있게 행동해줘서 고마워.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의무대를 나온 장설이는 부대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문재호와 마주쳤어요. 문재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네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장설이는 경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점검은 예고 없이 하는 게 원칙이야. 몰랐어? 문재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장설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부대 정문을 나서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장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혜야. 네, 언니. 자료 확보했어. USB 보낼게. 분석 부탁해. 장윤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알겠습니다. 차에 올라탄 장설이는 백미러로 부대를 바라봤어요. 정문에 몇 명의 간부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죠. 이제 시작이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날 밤 부대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설인의 방문 소식이 퍼지면서 간부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행정실에서는 급하게 서류를 재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간부들이 모여 수군거렸죠. 문재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상황이 위험합니다. 군단장이 직접 움직였어요. 문재호가 보낸 메시지였죠.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반출했다. 남은 건 사람의 입뿐이다. 문재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다시 휴대폰을 들었죠.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내무반 근처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문재호가 낮게 말했어요. 김현우 위치 파악해도 오늘 밤 야간 근무 서게 해. 박도연이 잠시 침묵했죠. 소령님, 그건 문재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질문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통화가 끊어졌어요. 문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자정이 지난 시각 김현우는 창고 근처 야간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는 외투깃을 세우며 주변을 살폈죠.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김현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시 20분. 교대 시간까지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현우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 창고 안점검 좀 해봐. 장비 상태 확인해야 돼. 박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어색하고 떨리는 느낌이었죠.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어둠이 밀려왔어요. 김현우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에 쌓인 장비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 근처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김현우가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입이 막혔어요. 김현우는 발버둥을 쳤지만 힘이 너무 셌죠. 그를 잡은 사람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진짜 죽어. 박도연의 목소리였어요. 김현우의 몸이 계단 쪽으로 밀렸습니다.
발이 헛디뎠고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손전등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며 바닥에 굴렀죠. 계단을 한 칸, 두 칸 굴러 내려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김현우는 간신히 난간을 붙잡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박도연은 계단 위에서 김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미안하다, 현우야. 이것도 다 살기 위해서야.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김현우는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사님, 제발.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강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기 누구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박도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불빛이 그의 얼굴을 직접 비쳤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순찰을 돌던 헌병이었습니다. 상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박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어요. 아, 창고 점검하는 중이야. 야간 근무자 확인하러 왔어. 헌병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계단 아래 쓰러져 있는 김현우가 보였죠. 저 병사는요? 박도연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 내가 지금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헌병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가 김현우를 살폈습니다. 김현우의 손목에는 누군가 세게 잡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헌병이 그 자국을 보더니 박도연을 쳐다봤죠. 상사님, 이건 박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난간 잡느라 생긴 거야. 괜찮아. 헌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죠. 그는 김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죠. 헌병이 말했습니다. 의무대 가서 확인받는 게 좋겠어요. 박도연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헌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도연은 할 수 없이 물러섰죠. 헌병은 김현우를 부축해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박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무대에 도착한 김현우는 당직 간호사에게 간단한 처치를 받았어요. 손목의 멍과 다리의 타박상이 확인됐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쳤어요? 김현우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헌병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김현우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처치를 끝낸 뒤 김현우를 내보냈죠. 하지만 헌병은 김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진짜로 넘어진 거 맞아?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헌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조심해. 알았지? 김현우는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떨렸어요. 손목에 멍이 욱신거렸죠. 그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에는 계속 박도연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이것도 다 살기 위해서야. 다음 날 아침 장정은의 휴대폰에 문자 한 줄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장군님, 조용히 넘어가시죠. 딸은 살려드릴게요. 장정은은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뚜렷한 감정이 스쳤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죠. 장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정복을 꺼냈습니다. 사성 장군 계급장이 달린 정복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는 증거가 아니라 전쟁이다. 새벽 5시 제7해병여단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부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커졌죠. 당직 사병이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헬기 세대가 부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앞쪽 2대는 육군 마크가 선명했고 뒤쪽 한 대는 공군 소속이었죠. 부대 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간부들이 허겁지겁 옷을 입고 뛰쳐나왔어요. 문제호도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헬기들이 부대 훈련장에 차례로 착륙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장명숙이었어요. 육군 군단장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장윤혜가 내렸죠. 그녀의 뒤로 참모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문이 열렸어요. 장정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성 장군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그녀가 헬기에서 내리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장정은은 천천히 부대 본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이미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문제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거수 경례를 했어요. 장군님들,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네요.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장정은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렸죠. 장명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전 간부는 본관 회의실로 집합.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문제호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졌어요. 장군님, 그건 절차상 장윤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절차? 우리가 절차야. 지금 당장 움직여. 간부들이 우왕좌왕하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사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렸죠. 무슨 일이야? 장군이 3명이나 왔어. 큰일 났나 봐. 회의실에 도착한 장정은은 테이블 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장명숙과 장윤혜가 나란히 섰어요. 참모들이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장윤혜가 한 장의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CCTV 서버 접속 기록. 사건 당일 새벽 3시 34분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감지.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윤혜는 계속해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의료기록 열람 로그. 최은솔 대위 열람 후 30분 만에 문제호 소령이 동일 기록 접근.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의료기록 수정 흔적. 원본과 현재 기록이 다릅니다. 문제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의료기록을 확인한 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명숙이 차갑게 쳐다봤죠. 보고서? 사고 보고서에는 낙상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십자인대가 전방과 후방 동시에 파열됐어. 이게 낙상으로 가능한 부상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장윤혜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젯밤 사건 기록이에요. 김현우 일병, 창고 계단에서 사고. 하지만 출입 기록을 보면 사고 10분 전에 박도연 상사가 창고로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장정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전원격리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휴대폰 사용하지 마. 부대 밖으로 연락하지 마. 반항하면 장정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간부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군법 이전에 내가 먼저 처리한다. 문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장군님, 이건 과잉 대응입니다. 여론이 알면 장정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론?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죠. 내가 내 딸을 뇌사 직전까지 만들고도 여론을 말해?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정은은 한 걸음씩 문재호에게 다가갔어요. 너희가 서윤이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 십자인대 파열, 두부 압박 흔적, 찢어진 수척, 그리고 피. 문재호는 뒤로 물러섰죠. 등이 벽에 닿았어요. 장명숙이 헌병 2명을 불렀습니다. 문재호 소령, 박도연 상사구금. 헌병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박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목소리가 떨리며 울먹였죠. 장서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박도연 앞에 섰습니다. 너 기억나냐? 3년 전 내가 훈련 중 실수했을 때 내가 덮어줬지. 박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장서린이 차갑게 말했죠. 내가 살려준 목숨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어. 박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죠. 문재호도 헌병들에게 잡혔어요. 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불법 구금이야. 나는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장정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권리? 내가 서윤이한테 무슨 권리를 줬어?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간부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장정은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공범으로 간주한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장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어요. 병사들이 모여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장정은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 끝낼게. 장명숙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제 병원 가시죠. 장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명숙아, 나 무서워. 장명숙이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언니. 서윤이는 강해요. 언니 딸이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부대를 나섰습니다. 헬기가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프로펠러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재호는 금속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죠. 맞은편에는 장윤혜와 군 검찰 수사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장윤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재호 소령, 사건 당일 새벽 3시 12분, 당신은 의무대 의료기록에 접속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재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대답했어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상황 파악이 필요했으니까요. 수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접속 30분 후에 기록이 수정됐습니까?
문재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건 오타를 수정한 겁니다. 장윤혜가 다른 서류를 꺼내 펼쳤죠. 오타? 십자인대 파열 소견을 단순 타박상으로 바꾼 게 오타입니까? 문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수정했다는 증거요. 장윤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접속 로그가 자세히 표시돼 있었어요. 당신 계정으로 접속했고 당신 IP 주소에서 수정됐습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문재호가 웃었어요. 계정 도용일 수도 있죠.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수도 있고요. 그는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윤혜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끝까지 버티실 겁니까? 문재호가 어깨를 으쓱했죠.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옆방에서는 박도연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는 문재호와 달리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죠. 장명숙이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어요. 박도연 상사, 김현우 일병을 창고로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장명숙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했어? 협박? 입막음?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문소령님이 김현우가 뭘 봤다고 조용히 시키라고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김현우가 뭘 봤습니까?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훈련장 뒤편에서 장서윤 병장을 제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명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폭행했다는 거지? 박도연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훈련이라고 하면서 장명숙이 끼어들었죠. 다른 사람들? 누구야?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최은솔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죠. 장명숙이 놀라 일어섰어요. 최대위. 최은솔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최은솔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장서윤 병장은 단순 폭행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장명숙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상세한 메모와 사진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최은솔이 설명을 이어갔죠. 서윤 병장은 한 달 전부터 부대 내 부조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납 구조, 가혹행위, 은폐 시스템까지요. 최은솔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걸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입막음 당한 겁니다. 장명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증거가 있어? 최은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병장의 사물함에서 발견한 수첩, 찢겨진 페이지에 아픈 분석을 해봤어요. 도와주세요. 문소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테이블을 쳤어요. 맞아요. 문소령이 시켰어요. 서윤 병장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고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 했어요. 무릎을 짓밟고 머리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명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사관에게 말했죠. 전부 기록해.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장윤혜를 만났어요. 장윤혜도 조사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언니 문재호는 끝까지 발뺌하고 있어요. 장명숙이 차갑게 웃었죠. 괜찮아. 박도연이 전부 풀었어. 그리고
최 대위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장서린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장군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오시죠. 통화를 끊고 장서린이 두 사람을 봤어요. 언니가 오신대.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명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윤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네. 장윤혜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딸이니까요. 1시간 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장정은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죠. 장정은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새 동생이 다가왔어요. 장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다 끝났어요. 문재호는 구속될 거고 박도연은 자백했어요. 장정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유리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윤혜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서윤이가 모았던 증거예요. 최 대위가 복원했어요. 장정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서윤이는 내가 가르친 대로 했구나. 옳은 일을 하려고. 장명숙이 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윤이는 영웅이에요, 언니. 이 아이가 없었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장정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내 자매는 한참 동안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심전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서윤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장정은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조금만 더 버텨, 서윤아. 엄마가 다 끝냈어. 이제 내가 돌아올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중환자실 유리창에는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날려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장정은은 매일 아침 병원에 왔어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딸의 숨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장정은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서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죠.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요. 장정은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딸의 손을 감싸며 천천히 온기를 전했죠. 서윤아,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벚꽃이 피었어. 내가 좋아하던 그 벚나무 말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너랑 같이 봤었지. 기억나니?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장정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문재호는 구속됐어. 박도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부대는 완전히 바뀌었어. 내가 모았던 증거 덕분에 많은 게 달라졌단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죠. 넌 정말 용감했어, 서윤아. 엄마보다 훨씬 더. 그때였습니다. 장정은이 잡고 있던 손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서윤의 손가락이 움직였죠. 아주 작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했어요.
장정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그녀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정은은 급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죠. 누가 좀 와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곧이어 의사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심전도를 보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혈압을 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파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은은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서윤아, 엄마 목소리 들려? 천천히 해도 돼. 엄마가 여기 있어. 서윤의 눈꺼풀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니 장정은을 바라봤어요. 서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장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차가운 손과 달리 이마는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천천히 지켜봐야 해요. 장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눈은 딸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깊은 혼수가 아니라 그저 잠드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새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장명숙이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장정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깨어났어. 서윤이가 깨어났어.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죠. 장윤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언니? 그날부터 서윤의 회복은 빨라졌습니다. 이틀 뒤에는 완전히 눈을 떴고 일주일 뒤에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죠. 무릎 수술을 받았고 물리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서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가 침대였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자리였죠. 장정은은 매일 찾아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재활 치료를 도왔고 때로는 그냥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는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정은은 딸의 손을 잡았죠. 알아. 얼마나 무서웠을지 엄마가 알아. 서윤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도망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것 같았어요. 장정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서윤아. 엄마가 군을 믿었는데 엄마가 너를 지키는 법을 늦게 배웠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옳은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장정은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서윤도 엄마를 꽉 안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정은이 먼저 몸을 뗐어요. 그리고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이제 앞만 보자. 병실 문이 열리고 새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장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조카 얼굴 좀 봐라. 완전히 살아났네. 서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장윤혜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서윤아, 먹고 싶은 거 있어? 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벚꽃 보러 가고 싶어요. 장설인이 웃으며 말했죠.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으면 휠체어 타고 나가자. 병원 정원에 벚나무 있어. 그날 오후 5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담요로 무릎을 덮고요. 벚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서유는 손을 뻗어 날아오는 꽃잎을 잡으려 했어요. 손바닥에 꽃잎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장정은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녀는 새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다들. 너희가 없었으면 서윤이를 지킬 수 없었어. 장명숙이 손을 저었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 거라곤 당연한 일뿐이야. 장윤혜가 덧붙였죠. 그리고 진짜 영웅은 서윤이야. 이 아이가 모은 증거 덕분에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는데. 장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대가 달라질 거야. 서윤이가 만든 변화니까. 서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이모들, 저 다시 군에 돌아가고 싶어요. 4사람이 놀라 서윤을 봤습니다. 장정은이 물었죠. 서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끝까지 봐야죠. 장정은은 한참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준비됐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자.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어요. 5사람은 한참 동안 그 아래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서윤이 살려낸 건 단순히 목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양심이었고 정의였고 희망이었어요. 장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죠. 오늘로 끝내자. 복수는 끝이 아니다. 서윤이가 시작한 변화, 우리가 계속 이어가자. 새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다시 한번 크게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5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고통의 겨울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서윤이, 그리고 용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계절이었어요.